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13번째 왕건과 견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번째 콘텐츠 통일 신라 시대를 전복시킨 두 영웅 왕건 대 견훤. 예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삼국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명칭한 삼국시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특히 진성여왕 시대에는 그동안 쌓여온 골품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다르며 전국적인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방의 호족들은 이 기회를 빌어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궁예와 왕건 그리고 견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혼란은 진성 여왕 때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신라 후기에 접어들면서 왕들의 재위 기간은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면서 10년을 넘기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왕자를 지켰다고 해서 왕권이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도 아니었죠. 41대 현도광의 경우에는 18년 동안이나 왕자에 있었지만 822년 김원창이 충남 공주를 바탕으로 난을 일으켜서 전북과 충청도 일부를 장악해서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장보고, 양길, 원종과 애노 등 끊이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리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던 신라를 무너뜨렸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왕건과 견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왕건. 궁예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몰락한 왕족 출신 혹은 진골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일 때 내쳐지면서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는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가게 되지만 타고난 기질 때문인지 반란의 무리 중 하나인 기헌의 수하로 들어갔다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다른 반란의 무리인 북원의 군벌 양길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만에 양길의 수하 중 3만 5천 명을 이끌게 된 궁예는 자신의 독립적인 세력을 더욱 늘리게 되는데, 이때 왕건 역시 수하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궁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궁예는 억울하다 라는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궁예의 이딴 실정에 새롭게 권력을 잡게 된 왕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77년 송악 지방에서 태어난 왕건은 그의 아버지 왕융을 따라서 궁예의 밑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왕융의 세력 역시 궁예 못지않게 큰 상태였습니다. 왕융은 송악을 비롯해서 예성강 일대는 물론이고 강화도까지 아우르는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러나 해상 전력 위주였던 왕융은 궁예와 손을 잡으면서 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마는 넓고 툭 튀어나와 있으며 턱이 살쪘다, 목소리가 우렁찼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왕건에 대한 외모의 평가는 사실 고려를 지나서 조선시대에 쓰인 고려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작정 믿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범상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궁예의 장군 중 한 명이 되었던 왕건은 가문이 키워온 수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과 서해안 그리고 지금의 경상남도까지 공략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900년 후에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과 처음으로 마주친 전장 역시 수전이었습니다. 913년 전남 나주의 덕진포에서 견훤이 이끄는 수군과 마주친 왕건은 견훤의 예상을 뒤집고 화공을 전개하면서 후백제의 수군을 괴멸시켰고, 이때 견훤 역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궁예의 이상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던 견훤은 904년에는 나라의 이름을 마진으로 고치더니 911년에는 태봉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했고요. 수도 역시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송악은 왕건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왕건을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다 라고 칭하며 자신이 새로운 세상을 열 구세주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그의 신망이 점차 바닥을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애초에 비등한 정도의 세력을 지니고 있던 왕건에게 더 무게추가 찔리기 시작을 했고, 궁예에게 반역을 꾀했다라는 추궁까지 받게 되면서 왕건은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918년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박수리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국호마저 고려라고 변경을 하며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다만 이런 왕건의 쿠데타에 모든 세력이 찬성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이흐남, 환성길, 진선 등은 왕건의 쿠데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죠. 또 공주 이북의 30여 개의 성은 한꺼번에 후백제로 투항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나라가 고려로 바뀌고 나서 이 과정에서 왕건과 견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먼저 왕위에 앉은 견훤. 867년 상주 가흔년에서 태어난 견훤은 농민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세력을 일으켜 장군이 된 아자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군문에 투신하였고 서남해에서 공을 세워 하급 장수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888년 진성 여왕 시절에 지나친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중앙 정부에 맞서는 군란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자 자신도 세력을 모아서 무진주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 그는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며 왕자에 앉게 되었죠. 견훤의 후백제는 단순한 반란 세력을 넘어서는데, 기존의 반란군 무리에서 벗어나 관리를 임명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고요. 무엇보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국교를 맺으면서 나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견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신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901년 대야성을 공격해서 신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920년 대야성을 함락한 견훤은 진례성을 다시 압박하는데,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신라는 고려의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924년 조물성을 공격하던 견훤의 군대는 신라를 지원 나온 왕건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인지를 교환하면서 전술적인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와 화친을 맺은 뒤 견훤은 그대로 신라의 성 20여 개를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더욱 압박을 해 들어갔고, 때마침 고려와 화친 당시에 인질로 보냈던 외조카 진호가
급사를 하자 인질로 데리고 있던 왕건의 사촌 동생 왕신을 처형하고 고려에 속해 있던 옛 백제의 도읍인 웅주를 공격합니다. 그러는 한편 신라를 향한 공격도 더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927년에는 근품성과 고을부를 공격해서 신라의 수도 금성을 압박해 들어가죠. 이에 신라는 다시 한번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견훤은 곧장 금성을 점령하고 경혜왕을 죽인 뒤에 경순왕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신라의 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후 후퇴하는 견훤의 군대와 마주친 왕건은 팔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고 이번에는 왕건이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도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견훤에게 신라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꾸준히 전쟁을 일으켰고 대목군, 강주, 부곡성, 의성부 등을 함락하며 기세를 올려갑니다. 그러나 고창의 증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유금피를 앞세운 고려군에게 대패하게 되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 유금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3. 유금필 편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투에서 8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안동과 청송 일대의 30여 고을, 명주부터 흥례부에 이르는 지역 100여 개 성이 고려에 귀속됩니다. 3. 왕건에게 항복한 경순왕과 견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미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은 신라에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며 역대 왕들의 능묘를 약탈했던 견훤에게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건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931년 왕건이 직접 신라로 찾아가 경순왕을 만난 자리에서도 왕건은 수십일 동안 신라에 머물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신라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고요. 이런 왕건의 모습에 경순왕은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견훤이 먼저 왕건의 휘하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935년 3월 견훤의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쿠데타를 발생한 거죠. 3개월 만에 가까스로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이 아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려의 영역인 금성으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왕건의 도움을 받아 개경으로 와서 고려의 망명을 하게 됩니다. 경순왕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고 신하들과 더불어 국가를 고려에 넘겨줄 것을 합의한 뒤에 935년 왕건에게 항복하는 국서를 전달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순왕의 아들이었던 마이태자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500년 역사의 신라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개골산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죠. 자, 이 부분은 한국사 미스테리 8번째 신라의 후손이 세운 금나라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무혈입성한 왕건은 견훤과 경순왕을 모두 예를 다해서 대접을 했고 마침내 936년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하며 항복을 받아내서 후삼국을 통일시키게 되었죠. 더욱이 이보다 먼저 926년에 발해가 멸망할 당시에 그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고려라는 이름 아래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한민족들을 통합했다라는 민족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왕건은 전란에 지쳤던 백성들을 다독이고 쉬게 하는 정치를 펼쳤는데
흑창을 설치해서 빈민구제에 앞장을 섰고 조세를 낮추었고 궁궐이나 의복 등을 검소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됩니다. 무엇보다 왕건 스스로가 지방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방 호족 출신으로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과 혼인을 통한 결속을 다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건에게는 29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고요. 그들에게서 34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유용했지만 왕건이 죽은 뒤에는 오히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무너져가는 신라 말기에 똑같이 지방 호족으로 일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던 견훤과 궁예 그리고 왕건의 관계는 궁예가 일찌감치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왕건에게 밀려난 뒤에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견훤과 왕건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그건 역시 내부 단속에 실패했던 견훤이 스스로 왕건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본 왕건과 견훤 이 두 라이벌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